리플이 아무리 혼자 낑낑대고 올라가려고 애써봐야 지금은 여전히 바야흐로 대트럼프의 시대입니다. 펀더멘털이고 나발이고 트럼프 말 한마디만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발라드 파트너스 리플의 로비스트가 백악관에서 쫓겨난 진짜 이유,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오늘 영상 진짜로 재밌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타공인 리플 분석 기능장 트레이더 데이빗입니다. 자, 지금 관점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도 해째를 제가 먼저 시전하겠습니다. 자, 올해 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제 리플 영상 보고 대응하신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계실 겁니다. 자, 먼저 여기였죠. 여기 리플이 이제 본격적으로 1000원짜리가 됐는데 모든 분들이 이때는 막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비트 스탬프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출현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000원 근처에서는 가지고 계신 물량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고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저점 2,426원 저점에서도 제가 정확히 2,440원 근처에서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세 구간을 뽑아놨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제일 확률이 높은 자리인데 2,310원부터 2,440원 요 사이까지 떨어진다면 진짜 그 절 한번 박으시고 감사하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중순 넘어가는 타이밍인데 여기 저점에서 저도 원하는 물량을 다 못 담았다고 2,700원 근처까지 내려갈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온다면 2,700원 근처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려올 때마다 리플은 신규나 추가로 매수하시는 게 답입니다. 자, 제가 단언컨대 XRP 우리 리플만큼 쉬운 종목은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정직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만 갖지 않고 투자하신다면 그 어떤 종목보다 빠르게 내 자산을 불려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 차트에는 왜곡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환율에 김프에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제일 많은 바이낸스 차트로 분석을 해야 된다. 바이낸스 차트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이낸스 차트 보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리플 1시간 차트고요. 제가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이 나올 걸 미리 알고 있었냐면요. 자, 여기 고점이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 요 조정 모양이 강세 삼각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강세 삼각형의 분출 이후에 만들어지는 고점이나 저점은 대부분 당분간 깨지지 않는 자리가 됩니다. 자, 요런 강세 삼각형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추세 방향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A, B, C, D, E 파동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B 파동과 D 파동이 상당히 길죠. A 파보다 B 파가 길어지고 C 파보다 D 파가 길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추세 방향대로 올라가려는 힘이 더 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삼각형이 마무리되고 분출하는 범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삼각형 중에서 가장 긴 내부 파동 뭡니까? 여기선 B파겠죠. B파 요 길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길이를 피보나치 툴로 E파 종점에다가 갖다 댔을 때 분출 범위가 B파의 161.8%보다는 높게 분출을 해야 되고 261.8%는 넘기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내용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분출이 200%가 넘으면 중요한 고점이나 저점이 나타날 것에 대해 보다 강한 확신을 가져도 된다 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비트코인 109K 고점을 만들 때 움직임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리플 차트도 보면 200% 구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출이 200%가 넘으면 이제 중요한 고점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런데 리플 차트가 지금 200% 라인을 안 넘기고 그런데 리플 차트가 지금 200% 구간을 안 넘기고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고점을 깨고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확보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자, 물론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더 이제 강세 삼각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삼각형의 종점, 여기 E파가 끝나는 종점 있죠? 여기가 더 큰 파동에서는 정확히 0.382 구간, 38.2% 되돌림 위치에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차트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보나치 툴로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정확히 E파의 종점이 38.2% 되돌림 자리에 위치해 있죠. 자, 그래서 저는 텔레그램 방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고점 라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을 완료한 상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우리는 더 담을까? 요거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조정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7월 22일에도 요렇게 여기 라인까지 하락할 겁니다 라고 텔레그램방에 예측을 드렸죠. 지금 딱 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아직까지 여기서 현물을 추가로 매수는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빨간색 박스 그려놓은 구간에 살짝 안 닿고 내려갔는데 여기서부터 한 파동이 나왔고 요게 연장 플랫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이렇게 ABC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자, 텔레그램방에 제가 이렇게 1시간봉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가장 유력하다 말씀을 드렸고 여러가지 이제 복합조정 시나리오들을 올려드렸는데 자,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늦습니다. 제가 영상을 뭐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녹화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이러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리플의 앞으로 예상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다가 제가 링크를 달아놨어요.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근데 어차피 리플은 뭐 여기서 올라가든 아니면 뭐 여기까지 떨어지든 1차 목표가인 15,000원 구간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지금 상승 추세가 아직도 너무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자, 리플은 꾸준히 내릴 때마다 조금씩 더 담아가도 걱정이 없는 몇 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차트 보고 있다가 조금씩 힌트가 나올 때마다 텔레그램 채널에 바로바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잘 대응하셔가지고 꾸준히 저랑 같이 리플 물량 늘려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꿈만 같았던 경제적 자유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좀 지난 얘기긴 한데 요거 아주 재밌는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백악관에서 리플의 로비스트죠. 발라드 파트너스가 추방당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는 단순히 전략 비축에 대한 발표문에 XRP가 포함됐는데 그걸 발표하고 나서 트럼프가 이제 발라드 파트너스가 리플의 로비스트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거기에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경로를 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발라드 파트너스가 백악관에서 퇴출당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절대로 이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 백악관의 발라드 파트너스 공개 절교 선언은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가 있어요, 뒤에. 자, 이런 것들은 뉴스에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아실 테지만 미국은 로비가 그 합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정책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정치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게 아니라 로비스트라는 중개인을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의 상황처럼 새로운 규제가 생기거나 막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런 로비스트들이 활동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발라드 파트너스는 트럼프 1기 시절부터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분류가 됐었거든요. 자, 2017년도에 최초로 설립한 발라드 파트너스는 트럼프의 불확실성 덕분에 유례가 없는 고객 유치를 성사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JP모건과 쉐보론,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팔란티어, 그리고 바이엘과 넷플릭스 이런 대기업들까지 무려 130여 개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리플도 여기 고객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자, 리플은 발라드 파트너스를 통해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를 미국의 디지털 결제망에 밀어넣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 초에 트럼프 입에서 전략 비축 자산이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발표문만 보고 발표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일은 근거가 필요한 법이죠. 자, 먼저 SEC 얘기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트럼프 당선 이후에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SEC는 마크 위에다 대행이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 직후에 이제 헤스터 피어스 위원 주도로 크립토 TF팀이 꾸려졌었죠. 자, 이 TF팀은 그 직후에 이제 5번의 라운드 테이블 스케줄을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규제 명확성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이 중에서 4월 25일 커스터디 규제에 대한 논의가 리플랩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이게 ETF와 그리고 스테이킹, 리플 USD에 직결되는 가장 시급한 내용이 요 날짜에 이제 논의가 됐기 때문인데 간단히 요걸 요약을 해드리자면 코인을 보관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이 크립토 업계에서는 그냥 규제를 뭐 그냥 다 통과시켜달라 혹은 비슷하면 그냥 오케이 해달라 이런 식의 로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리플이 포함된 전략 비축 자산 관련 발표가 있었던 건데요. 자, 문제는 이 발표를 트럼프가 허락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크립토 차르, 우리 데이비드 sak스가 이 발표 이후에 이제 포함된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를 갖다가 그냥 우리 시총이 큰 순서대로 말을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해명하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특정 알트코인 이름이 거론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해명은 말도 안 된다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이번 발라드 파트너스 사태의 시발점은 공화당 대통령 경선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이 론 디센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공화당에서도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트럼프랑 붙어갖고 2등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이 플로리다 주지사를 하고 있는 양반인데, 자, 이 양반의 경선을 그 당시 발라드 파트너스의 직원이었던 수지 와일스라는 인물이 도와주게 됩니다. 자, 이 할마씨가 바로 수지 와일스인데요. 보통 알게 생겼죠, 그죠? 자, 디센티스는 새로운 정치인이다, 이런 청렴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요거는 단지 그냥 이미지였을 뿐이지 실상은 기존의 정치인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자, 정치에는 당연히 돈이 들겠죠. 기존 정치인들과 같은 페이 투 플레이 전략을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골프를 같이 치면서 눈도장을 찍는데 뭐 수백만 원, 그러면 이제 눈도장을 좀 찍어 놓으면 그 다음엔 한 15분 20분 정식으로 면담하는 데는 뭐 또 몇천만 원, 이런 디센티스의 과금 계획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유출이 되게 됩니다. 디센티스가 이 사건으로 이제 나는 다르다해서 너도 똑같네가 되어버리니까 로비스트였던 이 수지 와일스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다 이러면서 손절을 쳐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진흙탕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요. 수지 와일스는 야, 그거 너 와이프가 승인해서 그런 거다 이래 폭로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발라드 파트너스에서는 문제가 됐던 이 수지 와일스를 회사에서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영화 같은 반전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수지 와일스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참 운명이란 게 기구하죠, 그죠? 발라드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저그가 이제 자른 직원이 갑자기 자신들이 로비를 해야 될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트럼프의 내각 구성을 좀 살펴보면 법무장관 펜 폰디, 그리고 인사국장 트랜스모스, 비서실장인 수지 와일스까지 모두 발라드 파트너스 소속이었던 인물들입니다. 뭔가 이제 많이 불편하면서도 친근한 뭐 이상한 그림입니다, 그죠? 자, 작년에 발라드 파트너스의 영업이익은 2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만 무려 1,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0억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발라드 파트너스가 로비 실력을 보여줬던 게 작년 그 틱톡 관련 문제였거든요. 미국 의회에서 이제 틱톡 금지법을 안보 우려로 통과를 시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이제 LNG 관련 사업들을 추진을 했는데 틱톡을 포함한 소셜 미디어의 바이럴 영상이 유행이 되면서 뭐 환경 막 이런 문제를 막 걸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려버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틱톡이 그만큼 걸림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틱톡 금지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발라드 파트너스는 틱톡을 서비스하고 있는 중국의 IT 기업이죠. 바이트댄스와 즉시 컨택을 해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트럼프 정부의 틱톡 금지법 유예를 2차례나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틱톡을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틱톡을 갖다가 미국 도메인 매물로 만들 테니까 지켜봐 달라, 이렇게 발라드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딜을 발라드 파트너스가 성사를 시킨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발라드 파트너스가 트럼프의 최측근 로비스트다 이렇게 불리면서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틱톡 매각 협상을 할 때는 부통령 벤스를 대동을 했는데요. 미국판 틱톡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갖다가 부통령의 몫으로 남겨두는 판을 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부통령 벤스는 이제 러스트벨트 출신 가난한 백인이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긴 한데 정치적인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로비스트들이 달라붙기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넥스트 트럼프로 만들어줄게 막 이런 포지셔닝을 하기 제일 좋은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발라드 파트너스가 백악관에서 쫓겨난 핵심적인 이유가 리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과 발라드의 관계를 뒤늦게 이제 트럼프가 알아서 좀 빡치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진짜로 문제는 하버드와 PBS, 미국 공영방송 때문입니다. 이 하버드랑 PBS는 트럼프가 모두 정말로 날을 세우고 있는 곳이거든요. 하버드는 이제 금수저들의 교육 특권기관, 중산층과 노동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트럼프는 이 반하버드 이미지로 공화당 지지층들의 결집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PBS는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균형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상 안티 트럼프 노선을 제대로 탔던 곳이거든요.
자, 그런데 발라드 파트너스가 이 하버드와 PBS마저 고객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들한테 이제 돈을 받고 백악관 내부에서 뭔가를 하다가 결국 트럼프가 빡쳐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된 건데,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하버드와 PBS는 대통령과 쟁점이 있는 곳인데 발라드의 고객이라는 것이 매우 불쾌하다. 발라드는 더 이상 백악관에서 환영받지 못할 거다. 자,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발라드는 진짜 너무 많은 고객 리스트들을 받아버렸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트럼프가 싫어하는 애들 돈까지 받으면서 뭘 할락했던 게 이게 제일 큰 이유겠죠. 특히 이제 전략비축에서 언급한 코인들과의 관계를 막 얄팍하게 숨기면서 완전히 이제 트럼프한테는 배척당해버린 거죠. 이제 와서는 뭐 고객을 위해 결과를 낸 경험들을 강조하면서 트럼프와 와일스의 관계를 뭐 과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나 싶은 게 사실이고, 지금 중국과 3차 협상이 끝났죠. 관세. 이 협상에서도 지금 틱톡이 상당히 중요한 재료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발라드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부통령 벤스에 대한 지원 사격을 하기도 애매해진 부분이 있어요. 이제 발라드 파트너스는 사실상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동안 이제 로비로 흐름이 좋았던 리플은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끈떨어진 뒷방 노인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리플이 빨리 다른 로비스트들을 사가지고 백악관에 좀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다. 이게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자, 우리 전체 크립토 시장에 있는 돈 중에 60%가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유지가 되면서 이 60% 도미넌스가 붕괴된다는 거는 그 돈들이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알트코인들의 폭등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 말인즉 우리가 다가오는 알트코인 시즌을 준비할 기회가 그만큼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가올 알트코인 시즌 폭발적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있는 절대적인 돈의 양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2017년 아니면 21년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어땠죠?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리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코인 저 코인 아무거나 막 이름 마음에 든다고 사도 하루에 수십 %씩 수익이 나던 시절이었죠. 낭만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수많은 기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선택받지 못한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시장은 생각보다 냉혹한 곳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더더욱이요. 여러분이 혼자 시장에서 사투를 벌여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교육 자료나 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알트코인 분석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설명란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디오스.